77만 원. 박희주. 이 찬란한 시대에, 그것도 100세 시대라는데 그 반토막도 안 되는 47의 멀쩡한 몸뚱어리로 갈 곳도 할 일도 쓸 돈도 없다. 남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하는 나이에 사방이 절벽으로 꽉 막힌 느낌이었다. 국내 제2위의 규모인 서적 도매상의 부도는 하루아침에 날 루저이자 거지로 만들었다. 몇 달이나 밀린 관리비를 내지 못한 사무실에 얼굴을 보일 염치도 없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공허하기만 한 채권자들의 모임에 나가는 것도 부질없었다. 그들의 늘에 떠들다 지치면 술집으로 몰려가 한숨과 욕짓거리를 섞은 안주로 술만 냅다 들이켜곤 해 참석해봐야 몸만 축내는 꼴이었다. 문화 강국을 표방한 정부의 관계기관마저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관망만 하는 상태.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밀려 종이책을 읽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판에 전적으로 판매를 도매상에 의지해 책을 만들어 온 나와 같은 소규모 출판업자만 죽어나고 있었다. 나의 추락이었다. 어느 무책임한 지존 스타일로 말한다면 이러려고 내가 책을 만들었나. 책을 좋아하던 내가 국문학을 전공하고 그 세계를 속속들이 알게 되자 직접 만들게 된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첫 작품인 이 세상의 불가사의의 판매가 예상을 뛰어넘은 것도 행운이었고 2탄, 3탄으로 출판한 우리나라의 불가사의나 역사의 불가사의도 만만치 않은 수익을 남겨 그 수익금으로 출판의 본령이라 할 본격 문학 작품집들을 만들고부터 유명 작가 것이든 아니든 간에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해 간신히 꾸려나가는 형편이었다. 하여 책을 읽지 않는 독자나 넘쳐나는 책을 대신하는 각종 매스미디어를 탓할 수만은 없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 감성 있는 문체로 정평이 난 소설가와 함께 새로 기획한 게 세계 명작 다이제스트로 그 작품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에 사진을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줄거리와 함께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공을 들여 쓴 작가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독자가 작품 전체를 읽지 않고도 개요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위고의 레미제라블,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등이 포함된 1권은 내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고 이제 막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한 상태로 초판 발행 3,000부에 대한 첫 수익금을 눈앞에 두고 있어 여유롭게 2권을 기획하며 쨍하고 해뜰 날이 멀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부푼 마음으로 맞이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들려온 도매상의 부도 뉴스를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낌새라도 있었다면 그토록 당황하지 않았으리라. 나와 같은 입장의 출판업자들이 수도 없이 대책회의에 몰려와 망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현장을 보았을 때라야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내가 망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여력이 없으니 손 놓고 있을 도리밖에. 부랴부랴 대형 서점을 상대로 직거래를 텄으나 납품한 책마저 돌려받을 길이 막연한 데다 이미 내가 준 어음이 부도가 난 인쇄소도 나보다 나은 형편이 아니어서 현금이 없이는 책을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었다. 이제라도 다른 일을 알아봐요. 마른 우물에 아무리 두레박을 던져보아야 소용없는 짓 아니냐며 출판업계의 추락을 일찌감치 예견했던 아내는 몇 달 동안 생활비는 고사하고 적금마저 해약하여 다 끌어다 쓴 내게 아침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며 답답한 표정을 지었으나 요 근래에는 그런 소리도 없이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지
돈을 책상 위에 던져두고 출근하곤 했다. 돈 앞에선 부부간의 애정도 맥을 추지 못했다. 하루 10,000원의 인생. 그것마저 감지덕지할 상황인데도 비루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쩌지 못했다. 아내의 직업은 간호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자신이 일하기 싫거나 아프지 않은 한 아등바등 머리를 싸매고 돈을 더 벌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직종이다. 우리에겐 그나마 다행이었다. 나는 어찌하여 골치 아픈 출판이라는 열차를 타게 되었을까? 그것도 막차를. 만들 때도 걱정, 만들어도 걱정인 책. 인류가 존재하는 한 책과의 인연은 계속되리라고 믿었던 내가 바보인가? 사무실 관리비 같은 급한 불이라도 끄기 위해 재판을 찍으려 아내에게 현금을 융통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마지못해 해주긴 해주겠지만 차마 그러지도 못했다. 다른 일이라. 온통 책으로만 가득 채워진 내 머리로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건 어불성설이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 3달로 접어들 즈음 집에서 허구한 날 텔레비전이나 켜놓고 빈둥거리기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어찌한다. 내 형편을 감지한 대학 2학년에 올라가는 아들은 조기 입대를 신청했고 고2인 딸은 더 이상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형편이 좋았다면 어차피 가야만 하는 군대니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상관할 바아니지만 입대 전에 여행이라도 다녀오라며 용돈을 넉넉히 주었을 것이다. 밖에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10,000원 가지고 점심값에 교통비 대기도 빠듯했다.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만나자고 한다거나 친구가 술을 마시자고 해도 빈털터리 주제를 알아 갖은 핑계를 대고 거절하기 일쑤였다. 구차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골목길 전봇대에 붙은 전화번호와 함께 인력 쓸 뿐, 할 뿐이라는 스티커가 눈길을 끌었다. 인력 사무실. 여기라도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바로 전화를 하지 못했다. 막장이라는 기분이 들었기에. 그러나 내가 찬밥 더운 밥 가를 처지인가. 집으로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짓을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전화를 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몸만 성하면 언제든 나오란다. 작업복과 안전화 챙겨서 새벽 5시 30분까지. 사무실은 역 주변에 있었다. 일하는 곳은 주로 건설 현장이라고. 일당은 일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11만 원에서 13만 원을 준단다. 잡부라는 칭호와 함께. 하루 11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전화를 하고도 인력 사무실에 나가기까지 참 많이도 망설였다. 아내가 준 돈을 며칠 아껴 안전화를 살 때 이것을 얼마나 신겠다고 이런 거금을 들여야 하나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니. 안전화까지 사고도 나는 또 뭉구적거리고 있었다. 하는 일이 없다 보니 낮잠이 습관화된 때문인지 밤에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늦게까지 에로 영화를 보고 그 내용에 자극받아 그동안 내 추락만큼이나 잠잠해 있던 성욕이 솟구쳐 올라 간호사의 특성상 3교대의 불규칙함에 지쳐 고운하게 자던 아내를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아이, 피곤해. 당신은 가만히 있기만 해. 참으로 소심해져 버린 나였다. 그때 아내는 어이가 없어 성질을 참지 못하고 내 손을 야멸치게 뿌리쳤다. 이런 건 무슨 염치로 할 생각을 해? 남자 노릇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남자 노릇. 무안했다.
그때 난 감쪽같이 숨기려던 말을 하고야 말았다. 내일부터 일 나갈 거야. 일찍 나가야 하는데 잠이 안 와서 그래. 어딜? 일 나간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까. 그 두 음절이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부드러웠다. 나중에 얘기해줄게. 친구가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봐야지. 친구 누구? 자긴 몰라. 팔 친구가 마땅히 떠오르는 놈이 없어 적당히 넘겼는데 매몰차기만 하던 아내의 손이 눈물겹게도 어느덧 내 아랫도리 속으로 파고들어와 욕구와는 다르게 잔뜩 위축돼 있던 성가름을 주물럭거리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일을 나간다는 말을 안 했으면 그날 새벽 알람을 듣고도 이불 속에서 많이 고민했으리라. 새벽 일찍 나가야 한다는 말이 족쇄가 되어 아내가 바라는 남자 노릇을 똑바로 하기 위해 모자와 챙겨둔 가방을 들고 5시에 집을 나섰다. 기름이 떨어지기 직전인 차는 그대로 두고 자전거를 끌고서 그 시간에 집을 나와 본 적이 별로 없는 탓인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한산한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가로수엔 이제 막 잎이 돋기 시작하나 아직은 싸늘했다. 간혹 보이는 사람이라곤 청소하는 이들뿐. 전화로 알아놓은 건물 입구에 도착하니 인도 여기저기 3355 모여 담배를 피워대는 행색들이 영락없는 막노동꾼들이란 걸 보여주었다. 검게 탄 얼굴, 후줄근한 옷차림, 건들거리는 태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 여겼던 세계. 그 대열에 내가 낀 것이다. 그리 넓지 않은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한산했던 거리와는 전혀 딴판으로 많은 이들이 붐벼 사무실 특유의 정돈되고 깔끔한 분위기라기보다는 어수선하고 너저분하다는 느낌을 주었으며 비슷비슷한 행색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앉을 자리가 없는 이들은 끼리끼리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젊은 사람은 별로 없이 대부분 중년 이상이었고 들리는 말투로 봐서 중국 동포도 적지 않았다. 사무실 한쪽 벽엔 앵글로 만든 선반 위에 각종 장비와 연장과 가방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고 그 위에는 노가다는 바닥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이다는 구호가 별 느낌도 없이 막연하게 다가왔다. 책상에 컴퓨터가 있는 얼굴 때깔부터 다른 소장으로 보이는 이에게 다가갔다.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그는 내 위아래를 쭉 훑었다. 일 해봤어요? 아닌데요. 그럴 것 같았어요. 주민등록증 주세요. 그는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는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뒤 돌려주었다. 인건비의 10%가 그의 몫이란다. 6시가 넘어가자 사람들이 묵직한 가방을 메고 소장의 호출에 의해 차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비게 된 의자를 찾아 앉았다. 옆에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있던 이가 조용히 물었다. 어림짐작으로 60은 넘어 보였다. 처음 나오셨다고요? 네. 이런 일을 할 인상이 아닌데. 인상이 뭐 따로 있나요? 그럼 안 보내줄까요? 일만 많이 들어오면 보내주기 하겠지만 일이 없어 그냥 들어가기도 하나요? 일 없으면 들어가야지 별수있간. 큰맘 먹고 나왔는데 집에 일찍 들어가기도 난감했다. 일 안 해봤으면 힘들 건데. 각오를 해야죠. 하긴 누가 처음을 안 겪어본 사람이 있을라고. 덩치도 있고 하니 처음에만 힘들지 요령이 생기면 별것 아니여. 올해 몇이요? 47입니다. 아직 한창 때구만. 나 따라갈라요?
같이 다니던 이가 오늘 못 나온다고 해서 한 사람 데려가려고 나왔는데 내가 소장한테 얘기할게. 무슨 일을 할 거냐는 말을 묻고 싶었지만 가릴 처지가 아니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데모도요. 기공이나 오야지가 시키는 일만 눈치껏 하면 돼. 난 기술자 보조를 뜻하는 데모도나 사장을 가리키는 오야지란 말도 생소했다. 돈은 매일 주나요? 달랑 하루 일하는 건 그때그때 주지. 나는 열흘에 한 번씩 받아. 그의 1톤 트럭을 1시간가량 타고 가면서 그가 박씨이고 나이가 66살이며 예전에는 옷떨이 전문 장사를 하다가 벌이가 신통치 않아 인력 사무실에 나오게 됐다는 것과 노임이 하루 11만 원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그곳 설비업체에서 벌써 한 달가량 일을 한 상태. 차가 1시간가량 달리다가 멈춘 곳은 바다에 가까운 산을 깎아 만든 별장형 펜션 신축단지로 17개 동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동마다 6세대인 3층이고 골조가 완성된 곳이 10개 동이었다. 설비업체가 쓴다는 컨테이너에서 만난 장 사장은 50대로 키나 체격이 그리 크지 않으나 머리를 짧게 깎은 다부지게 생긴 이였다. 그는 박 씨에게 내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했다. 박 씨는 나이가 엇비슷한 조 씨라는 기공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 급수 배관을 한다 했다. 한바라는 곳에서 밥을 먹은 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챙겨준 공구를 들고서 콘크리트 골조만이 덩그렇게 서 있는 한 건물의 2층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할 일은 하수와 오수의 PVC 배관. 일은 2층에서 하지만 3층 세대가 사용하게 될 배관이었다. 사장은 내게 50, 75, 100mm 배관의 크기와 소켓, 엘보, YT, 레주샤 등 PVC 부속에서부터 전산봉, 앙카볼트, 행거가 어떤 것이며 핸드그라인더, 함머드릴, 커터기 등의 사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모두가 낯선 것들. 공구를 작동시켰을 때의 소음도 쉽사리 친숙해질 것 같지 않았다. 그는 곧 바퀴가 있는 피티아시바라 불리는 내 얼굴 높이의 안전 발판으로 올라가 천장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내가 올려준 너트를 망치로 박은 다음 줄자로 전산봉과 PVC 길이를 재서 내게 불러주었다. 나는 그 길이만큼 커터기로 잘라 올려주고 생소한 일인지라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몇 번 일을 반복해서 해보니 별로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았다. 사장이 하는 일은 언뜻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경험과 기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작업.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미리 박아놓은 슬립으로부터 적당한 경사를 주어 비트의 수직으로 서 있는 배관까지 군데군데 천장 높이를 고려해 행거를 걸어 배관이 처지지 않게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본드를 발라 연결하는 것. 일하면서 그가 내 처지를 물어 대강 얘기하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차고는 자신의 얘기도 들려줬다. 난 집에서 쫓겨났어요. 내가 바람이나 진짜로 피웠다면 억울하지는 않겠어요. 아니라고 해도 믿질 않는 거요. 노가다에서 집장만 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나만큼 착실하게 돈 번 이도 드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돈 벌어서 다른 여자들 좋은 일만 시킨다고 하도 억지를 부려서 오죽하면 집 등기를 집사람 앞으로 해줬겠어요. 제발 서로 믿고 살자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잘못 판단한 거요. 그러지 말아야 했어요. 그렇게 해주면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가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전화해도 받지를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내겐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집 팔아서 아이들하고 이사를 해버리곤 아예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요. 찾으려고 해도 주민등록을 처제네 집으로 옮겨놔서 찾을 수도 없고요.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이혼해달래요. 재산은 하나도 줄 수 없다. 그동안 꼽을 쳐놓은 게 많이 있지 않느냐면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일을 하고 싶겠어요?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여기 일을 시작했으니 도중에 관둘 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맨몸뚱이로 시작해서 일 잘한다는 신용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오. 30년을 한결같이 설비 일을 해서 집을 사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다 해줬는데 이게 뭐냐. 나이 들어 신세가 더럽게 되었다며 그는 헛헛하게 웃었다. 건축일의 특성상 사는 곳만이 아닌 외지로 돌아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살림만 하던 아내에게 의부증이 생긴 것이었다. 아이들은 다 컸잖아요. 아빠가 그렇지 않다는 것 다 알 건데. 애들도 소용없어요. 딸 둘이 있는 게 전부 제 엄마 편이에요. 애들에게 전화해도 도무지 말이 통해야 말이죠. 큰애는 유학까지 갔다 온 애가 그래요. 아니 걔가 더해요. 지금 소송 중이에요. 재산 다 뺏어버려서 아예 이것들 거지 만들어버릴 참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여기 일을 꽤 오래 할 것 같아서 가까운 곳에 월세로 빌라 하나 얻었죠. 나는 그때 얼마 동안 집에 들어가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버뜩 들었다. 아내가 원하는 일일 수도 있었다. 방이 몇 갠데요? 3개요. 혼자 주무세요? 그럼요. 사장님, 오늘 처음 뵙고서 더군다나 이런 일을 처음 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거기서 지내며 일 다니면 안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처지가 곤란하거든요. 당분간 아내와도 떨어져 있고 싶어서요. 이런 일을 한 경험은 없지만 시키시는 대로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나야 좋죠. 심심하지도 않고. 나도 일꾼 자주 바뀌는 거 원치 않아요. 인상도 좋으시고 덮을 이불은 많아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죽으라는 법은 없다와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이 실감났다. 앞을 막고 있던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기분이었다. 왜 좀 더 일찍 인력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몸뚱아리 굴리면서 이렇게 지내보는 거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일을 기약하자. 점심때 아내에게 전화했다. 내 목소리는 어느새 당당해져 있었다. 그래요? 뭐 하는 곳인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당신에게 말하긴 아직 이르고 집에서 멀다는 것만 알아둬.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갈 거야. 하여튼 무슨 일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네. 집 걱정 말고 하는 일이나 잘하세요. 참, 당신 이번 기회에 출판일 완전히 때려치우면 어때요? 20년을 해왔는데 때려치우라고? 노가다를 한다는 걸 알았을 경우에도 과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괘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수입으로 인해 내가 그동안 아내를 힘들게 했구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건 차차 생각하고. 오후의 일도 오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 사장은 한나절에 2-3대의 배관을 연결했다. 그는 일을 하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건 변기 파이프고 저건 화장실 바닥과 세면기 하수구고 또 저건 주방 하수구. 그렇게 말해도 난 뭐가 뭔지 잘 몰랐으나 우리 집 화장실과 주방을 생각해내고 구조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왔던 화장실과 주방의 편리함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서 오는구나. 건축 설비는 우리 몸에 비유하면 핏줄과 같은 것이었다. 골조는 뼈나 살이고 인테리어나 타일과 창호는 옷과 같은. 배관 한번 잘못해 놓으면 두고두고 속을 썩여요. 사는 사람이나 시공한 사람이나. 장 사장의 이런 말도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우리 몸에 이상이 온다는 것과 같이 이해가 되었다. 4시쯤 하루 일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였다. 장 사장은 발판에서 내려와 내게 그 발판을 마지막 연결 지점으로 옮기라 하고는 소변을 보러 갔다. 발판에 바퀴가 있어 옮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위에 장 사장이 있을 때도 밀고 다녔으니 바닥에 있던 배관 자재들과 전깃줄을 정리하고 무심코 밀었다. 덜덜거리며 이동하던 발판이 어느 순간에 덜컹이더니 발판 위에 있던 공구들까지 위로 솟구쳤다 떨어지는 찰나 무엇인가가 내 왼발을 때렸다. 아이쿠. 난 엄청난 고통에 주저앉고 말았다. 발가락이 깨진 것만 같았다. 망치였다. 장 사장이 쓰던 중한마라 불리던 머리가 작지 않은 망치가 밑으로 떨어져 내 발을 때린 것이다. 내가 신고 있는 건 운동화였다. 안전화를 가방에 넣어 가져와 놓고도 신는 걸 깜빡한 것이다. 박 씨도 신지 않았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누구도 안전화를 신지 않은 걸 타박하지 않았으니 을에 신었을 거니 했으리라. 하도 아파 눈물까지 찔끔거렸다. 그 아픔 중에서도 장 사장이 바로 오지 않을까가 걱정됐다.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도 안전화를 신지 않고 다쳤다는 걸 안다면 곤란한 일이었다. 그는 다쳤다는 걸 몰라야만 한다. 서둘러 일어났다. 망치를 올려놓고 보니 덜컹거렸던 원인이 그곳의 바닥이 다른 곳보다 10cm가량 낮은 데 있었다. 발판을 옮겨 놓으려던 자리에 밀어놓고 장 사장을 기다렸다.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걸어다니기도 불편해 벽을 짚고 서 있었다. 장 사장이 돌아왔을 때 난 먼저 그의 신발부터 살폈다. 그는 밤새게 안전화를 신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표정 관리를 했다. 오늘 일해보니 어때요? 할만하죠? 아파 죽겠는데 발판으로 올라가면서 장 사장이 물었다. 네, 아직 뭐가 뭔지 몰라 어리벙벙하긴 하지만 힘든 줄은 모르겠습니다. 노가다라 하면 맨 먼저 힘들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힘들었어요. 새벽에 나와서 해 떨어지기 전까지 일했으니까. 일하는 시간이 8시부터 5시까지로 정착된 게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힘들다고 하는 분야엔 한국 사람은 아예 없어요. 이거 골조 세우는 거 거의 다 중국 동포거나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돈이라면 무섭게 달려들어요. 오늘 인력 사무실에도 동포들이 많이 섞인 것 같더라고요. 그놈들 때문에 인건비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도 싸게 치고 들어오니까. 업자 입장에선 당연히 싼 게 비지떡이고 한국 사람들은 노가다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잖아요. 인건비나 비싸다면 그런 맛에 하겠지만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한족도 오고 동남아에서도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 설비도 젊은 사람은 없어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인건비가 제일 세다는 타일이나 좀 있을까? 먹고 살만하니까 전형적 3D 업종인 노가다를 기피하게 된 건 인지상정이다. 어디 한국인만 그럴까? 그는 말을 하면서도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이제 연장 정리합시다. 그가 욕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내는 곳의 파이프를 마지막으로 쑤셔받고는 내려왔다. 5시 10분 전 정확했다. 하루 일이 끝났다. 난 11만 원을 번 것이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뿌듯했다. 걷기 힘들었던 발의 통증도 많이 가셨다. 남은 자재들을 한쪽에 모아놓고 아침에 들고 온 공구들만 챙겨서 컨테이너로 돌아왔다. 박 씨는 조 씨와 함께 이미 와 있었다. 나는 박 씨에게
장 사장과 함께 있게 된 사정을 말했다. 잘 뵀네. 나도 처음에 장 사장이 같이 있자고 하는데 그냥 출퇴근한다고 했어. 내가 인력 소장에게는 그렇게 말할게. 장 사장의 차를 타고 재래시장 근처 단골로 드나든다는 식당에 들러 밥을 먹고 도착한 빌라는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적한 곳에 있었다. 밥을 먹기 전 시장이 보여 불이 나게 속옷과 세면도구를 샀었다. 빌라 뒤로 뚝이 있고 강바닥은 새싹이 돋는지 푸릇푸릇했으며 많지 않은 물이 흘렀다. 집은 4층. 가구가 많지 않아 썰렁한 분위기였다. 그는 내가 쓸 방을 가르쳐주고는 밖으로 다시 나갔다. 쉬고 계세요. 난 놀다 올게요. 어디서 노는데요? 이런 데서 놀 곳이 다방밖에 더 있어요. 다방이라 말할 때 그는 의미 있는 웃음을 흘렸다. 도시에선 거의 사라진 다방이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성업 중이라는 얘기를 언젠가 들었다. 아가씨를 두고서 차만 파는 게 아니라 술도 팔고 몸도 판다는 일명 티켓 다방이었다. 샤워하려고 옷과 양말을 벗었을 때 난 부어오른 발가락과 시커멓게 변해버린 엄지발톱을 보았다. 아니, 이 정도였나? 첫날의 액땜치곤 고약했다. 샤워한 후 이른 저녁이었으나 이부자리를 펴고 일찍 누웠다. 다행히 텔레비전 옆에 물파스가 있었다. 몸에 배지 않던 일이라 온몸이 뻐적지근했다. 그러나 그날 하루가 흡족하고 그런 일을 한 내가 기특했다. 잠은 스르르 몰려와 내 의식을 꿈도 없는 나락으로 끌고 갔다. 이튿날도 첫날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르다면 현장으로 바로 오니 새벽 일찍 일어나지 않아 시간 여유가 있었고 일머리를 어느 정도 알게 되어 상황에 대처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된 것. 자재가 부족하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장 사장이 다음엔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알게 되니 거기에 필요한 연장이나 부속을 착착 갖다 줄 정도가 되었다. 걱정했던 발은 조금 불편할 뿐 일하는데 별 지장은 없었다. 그런 내가 마음에 들었던가. 아예 설비 일을 배우지 그래? 꼭 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나쁠 것 없잖아. 일당도 차이가 많이 나고. 내가 이미루어지자 그는 말을 놓았다. 기공은 얼마 주는데요? 18에서 20주지? 완전히 마스터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하기 나름이지. 시키는 일만 하면 평생 가도 잡부로 다녀야 하고 알려고 노력하면 금방 배워. 자재가 잘 나오니까 일도 쉬워졌어. 옛날같이 용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설비 뭐 별거 있나. 찬물과 더운 물 잘 나오게 하고 쓰고 난 물 잘 빠지게 하면 되는겨. 시스템만 이해하면 배관 아무것도 아니여. 그는 쉽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어렵게만 보였다. 다방에 맘에 드는 아가씨가 있나요? 아가씨들도 있지만 내게 잘해주는 이는 주인 마담인데 중국 동포요.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속이 상해서 드나들게 된겨. 남편이 암투병 중인데 죽으면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그러대. 여기 중국 동포들 많아. 식당이나 다방, 노래방도 거의 다 그들이 해. 우리가 저녁 먹는 그 식당 아줌마도 동포잖아. 그래요? 난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말투가 강원도였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은 동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굽실거리지만 언제 뒤바뀔지 몰라. 그네들은 아무 일이나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벌잖아. 노래방 도우미들 대부분 남편과 함께 나온 중국 동포들이여. 돈 앞에선 정조관념도 없어. 그게 표신하는 것도 아니잖아. 개같이 벌어 나중에 정승 노릇 하겠다는 거요. 중국 동포들은 이 시대의 이방인들이다.
중국에선 중국 국적임에도 이민족에 해당하고 한국에선 같은 민족임에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니 3일째 되는 날에는 소방배관하는 이들 3명이 합류했다. 그들도 장 사장의 숙소에서 지내게 되었다. 장 사장은 인부가 늘자 나와 일하는 것보다 지시하고 점검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때면 나는 파괴 해머 드릴로 장 사장이 백목으로 표시해 놓은 슬리브가 잘못 박힌 곳에 구멍을 뚫거나 콘크리트 벽에 수도 배관이 파묻히도록 골을 파는 일을 하기도 했다. 드릴의 무게도 만만치 않지만 콘크리트가 하도 단단해서 잘 파지지가 않아 먼지가 장난이 아니었다. 마스크를 쓴다 해도 한참 하다 보면 코가 맵고 목구멍이 칼칼할 지경. 그래도 집에서 할 일 없이 고민에 휩싸여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팔이 얼얼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지만 출판사의 문제는 서서히 내게서 멀어져 갔다. 이 일을 운동이라 생각하자. 내가 언제 몸을 생각하여 운동이라고 해봤던가. 5시에 일을 끝내고 저녁을 먹고 나서도 시간은 많이 남았다. 장 사장도 술을 좋아하지만 새로운 이들의 주량이 엄청났다. 저녁을 먹을 때 반주로 소주를 각각 한 병꼴로 마셨음에도 술자리는 숙소까지 을에 이어졌다. 어떤 날은 모두가 술에 취해 장 사장이 잘 가는 다방과 노래방까지 섭렵했다. 그런데도 다음 날 숙취로 캑캑거리면서 일을 나갔다. 일하고 술 마시고 또 일하고 술 마시고 그런 재미마저 없다면 힘든 노가다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게 그들의 변명이었다. 나는 못 모르고 하루 어울렸다가 그 다음 날 일하는데 애를 먹어 그 뒤론 몸을 사렸다. 아빠 어디세요? 일한다. 무슨 일이요? 아빠 친구 일을 머리도 비울 겸 도와주고 있어. 집에 별일 없지?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저 입대 날짜 잡혔어요. 언젠데? 아들의 전화였다. 아빠 언제 와? 며칠 있다 갈 거야. 엄마는? 오늘 야간 근무잖아. 그렇구나. 아빠 걱정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아빠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딸도 전화가 왔다. 일은 잘 돼요? 응. 힘들진 않고? 응.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집에 가면 얘기해 줄게. 또 무슨 일 저지르는 건 아니지? 이 사람이? 내가 뭘 바라는지 당신 알잖아요.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원치 않고 고정적으로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는 것. 그래서 계획대로 사는 것. 아내의 전화였다. 내가 걱정해줘야 할 판인데 모두가 날 걱정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무력했던 나에게 침묵으로 일관했던 태도에 비해 이젠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아, 일을 나왔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서적 도매상을 탓하고 잘못도 없이 더불어 추락하게 된 내 운명이나 저주하고 있겠지. 현장은 거칠게 꿈틀거리는 거대한 생물 같았다. 한쪽에선 철근장이들이 갈고리로 철근을 엮고 그 옆에선 외장 목수들이 거푸집을 만들고 또 한쪽에선 거푸집 안에 펌프카로 콘크리트를 쏟아붓는다. 도로에선 굴삭기가 땅을 파 전기며 통신선을 매설하고 조용한 듯 서 있는 골조 안에선 설비한다거나 방수, 인테리어를 한다. 그렇게 일을 하는 인부들 모두 티를 내지 않지만 크고 작은 고뇌 속에서 각자 소망하는 꿈을 가지고 있으리라. 7일째 되는 날에 점심때였다. 송씨, 오늘 집에 간다고 했지? 7일 동안 욕 봤어. 77만 원 넣었네. 점심을 먹고 자판기 커피를 빼서
양지에 앉아 해바라기를 하고 있을 때 장 사장이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에는 내 이름과 함께 7 곱하기 11만 이퀄 77만이 적혀 있었다. 나는 집에 다녀오겠다는 얘기를 지난밤에 했었다. 계좌로 넣어준다는 걸 현금으로 달라고도. 얼마만인가 목돈을 쥐어본 것이. 봉투를 반으로 접어 뒷주머니에 넣었다. 아직 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주세요. 기분 좋으라고 미리 주는겨. 오후에 내가 서울에 나갈 일이 있어. 처제 만나보려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오후엔 100원짜리나 쉬엄쉬엄 파놔. 하루 쉬고 올 거지? 그럼요. 내일 저녁이나 모레 새벽에 오겠습니다. 장 사장이 떠나고 나는 박 씨에게 일 끝나면 같이 가자는 말을 하고는 오전에 일하던 곳으로 가 봉투를 열어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5만 원짜리 15장과 1만 원짜리 2장. 뿌듯했다. 며칠 전부터 그리던 것들이 있었다. 돈을 타게 되면 아들놈에게 얼마 떼어주고 딸에게도 오랜만에 용돈을 쥐어주고 우리 식구 모두 데리고 가 외식을 한번 하고 나머진 아내에게 주리라. 거기에서 내 용돈을 좀 달래야지. 아내는 싫지 않은 표정으로 이것만 쓰라느니 나는 조금 더 달라느니 하며 실랑이를 벌이리. 출판은 잠시 미뤄두자. 잠자리에선 아내가 먼저 안겨들겠지. 타타타다 타타타다. 나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벽에 해머드리를 갖다 댔다. 간만에 가장 행세와 남자 노릇 제대로 할 생각에 신이 났다. 발걸음마저 가벼웠고 달갑지 않게 들리던 드릴의 소음도 정겨웠다. 드릴의 무게와 단단한 콘크리트 사이에서 힘겨워하던 발, 묵직하기만 하던 허리가 능숙해지기도 했지만 오전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다. 내 알통은 굵어지고 허벅지 근육은 좀 더 단단해졌으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매상 사장이 부도를 냈을까. 그도 일부러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하다 도저히 배겨날 재간이 없다는 판단 아래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리라. 그가 짊어져야 할 빚, 비난, 욕의 무게는 나보다 엄청나리라. 인력 사무실에 걸려있던 구호, 노가다는 바닥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이다가 새롭게 다가왔다. 잘 나가는 인생이든 못 나가는 인생이든 살아가면서 노가다 한 번쯤 해보는 것 바람직한 일이리라. 5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마스크를 벗고 공구를 챙기고 옷에 먼지를 턴 다음 장갑을 벗고는 뿌듯함의 감촉을 또 한 번 즐기려 뒷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없다. 그럴 리가. 다시 만져도 봉투가 없다. 오른쪽은 지갑, 왼쪽 뒷주머니에 봉투를 넣었건만 감쪽같이 사라졌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빠졌단 말인가. 없을 줄 빤히 알면서도 앞주머니, 윗옷주머니를 뒤져봐야 말짱할 것. 불길함이 속수무책으로 퍼지면서 가슴은 내려앉을 대로 내려앉고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이게 무슨 일인가. 봉투를 처음 펴보았던 장소로부터 일했던 장소, 내가 지나다녔다고 짐작한 곳을 샅샅이 훑었다. 보이지 않았다. 그래, 간이 화장실에도 가서 대변을 봤었지. 그곳에 빠졌을 수도 있어. 불이 나게 달려가 보았으나 지저분한 휴지뿐. 혹시나 하고 냄새나는 통 속을 살폈으나 누렇고 거무튀튀한 똥만 가득 구역질이 치밀었다. 이런 시벌을. 아무리 머릿속을 굴려봐도 주머니에서 빠지게 할 일은 없었다. 장갑을 뒷주머니에 쑤셔넣고 다시 끼웠던 게 몇 번이었던가.
그때 빠졌나? 아이, 나같이 재수없는 놈은 역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되었는가. 괜히 현찰로 달라고 했어. 그냥 계좌에 넣어달라고 할걸. 하필 장 사장은 오늘따라 서울을 나간단 말인가. 이 시간에 주었으면 잃어버릴 일은 없을 것 아닌가. 아들이나 딸내미, 아내에게 모처럼 폼 좀 잡아보려 했는데 집에 가본들 달라질 게 없자는가. 그래, 가지 말고 다음 주에나 가자. 봉투를 주운 놈은 이게 웬 횡재냐며 얼마나 환장할 것인가. 나를 저주하고 장 사장을 탓하고 주운 놈까지 씹어대면서 터벅터벅 먼지 나는 길을 안전화를 끌며 별수 없이 공구가 있는 쪽으로 가고 있을 때였다. 마이크 시험 중. 또 봉투를 잃어버리신 분은 현장 사무실로 빨리 오세요. 아니,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요? 다시 한번. 봉투. 잃어버린 내 봉투. 이런 일도 있는가? 봉투를 주워서 임자를 찾아주라는 일이. 내 생전에 이런 일도 있긴 있는가? 화가 북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이. 코끝이 찡했다. 그 순간 노랗던 하늘이 구름 한 점도 없이 파랗게 보였던 건 왜일까? 불썩불썩 일어나는 흙먼지가 왜 그리도 정겹게 느껴졌을까? 달려갔다. 현장 사무실에선 허겁지겁 달려온 나를 보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 봉투를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거기에 무수히 뽀뽀를 해댔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디서 주었답니까? 철근이라는 중국 동포인데 가져왔더라고요. 화장실 앞에서 주었다고.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나 한번 하세요. 중국 동포라고? 돈이라면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무섭게 달려들고 여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정조마저 내팽개친다는. 나만 같아도 이게 웬 횡재냐며 누가 볼까 싶어 후다닥 주머니에 넣고 시치미를 뚝 뗄 것인데 고스란히 77만 원을 가지고 왔단다. 색안경은 색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구나. 고맙습니다, 동포여. 처음 장 사장한테 받았을 때보다도 더 기뻤다. 손에 쥐인 봉투를 쳐다보았다. 77만 원. 네가 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리도 참담하게 들었다 놨다 하느냐 말이다. 어쨌든 아이들아, 안 해요. 기다려다오. 오랜만에 아빠와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려는 내가 갈 테니.